지금부터 2020년도 대한전기학회 제51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 및 초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학술위원장 장길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현장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건강하게 학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행사들을 취소하였고, 회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1226편의 소중한 논문이 잘 발표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발표 플랫폼도 구축하였습니다. 필수 학술 행사들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개회식과 초청 강연도 대한전기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기학회 회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개회식의 첫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전기학회 최재석 학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거리가 너무 많으니 괜찮겠죠? 예.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대한전기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전기학회 2020년도 학회장 맡고 있는 최재석입니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전기공학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제51회 학예학술대회를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이자 최대 관광도시인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백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문턱을 넘자마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대한전기학회 2020년도 학예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국제 학술교류 일환으로 일본 시로 사이토 회장님 및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님의 축사와 그리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님의 팬데믹과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회 사상 최대인 1226편의 논문 발표, 그리고 13개의 전문 워크숍 70편, 전기요금 관련을 포함한 7개의 패널 토의 31편, 대학생 우수 논문 온라인 36편 등 전력연구원 우수 논문 선정 연계 발표회,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13편, 전기역사 전문위원 특별 세션 2편 등 토탈 1377편, 약 1400편에 가까운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드론 자율비행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연구 성과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참여 기업을 위한 신기술 제품 전시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스마트 에너지 경진 대회와 여성 과학자 경연 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가을에 때가 되는 대로 개최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본 학에서는 개최를 못하게 되며 가슴이 아프며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많은 역사가들은 2019년을 인류의 역사에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고 뉴노멀 혹은 새로운 평형계 시대를 진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세계 질서의 재편성, 사회 시스템, 철학, 산업, 문화, 교육 체계는 물론이고 과거의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 등과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상 시스템의 발현에 대하여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학술 대회를 통하여 본 변환의 근본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을 살펴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하여 전기계에서 세계의 이끌이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학술 발표와 신기술 제품 전시회에 참여하신 회원과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임원진들과 학술위원회 그리고 연구회 위원장, 부산지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기공학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하여 후원하시고 협찬해 주신 여러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회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회장 최재석.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김명자 회장님 모시고 이 팬데믹과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명자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전 장관님께서는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책을 좀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하실 때 부디 귀담아 들으셔서 가슴에 담아주시고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님께서 이 자리를 축하하기에 참석하고자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공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부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부사장 김동섭입니다. 오늘 김종갑 사장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51회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전기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전기학회 최재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전기산업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R&D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지식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들은 친환경, 디지털,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기존 전력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이런 자리를 기회로 삼아 또 활발하게 교류하게 한다면 오늘 소개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을 전기산업 현장에 좀 더 빠르게 적용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한전에서도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선순환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전의 노력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부산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에너지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1회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대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회와 국제 학술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전기학회 시로 사이토 회장님의 축사 순서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시로 사이토 회장님께서 입국을 하지 못하셨고 대신 회장님께서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로 사이토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Shiro Saito,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of Japan, IEEJ. On behalf of IEEJ,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KIEE Summer Conference 2020 overcoming the COVID-19 pandemic. Please accept my apology for not being able to be there this time. In recent years, major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digitalization, including IoT, big data, and AI have been promoted globally, and electrical engineers requires cooperation and new combination with a wide range of technology fields. The long-stand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KIEE and IEEJ is expected to further accelerate cooperation between various technology fields that leads to new solution proposals. Today's social issues such as energy resources,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nnot be solved by any single technology, but by organic coordination of various technologie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strengthen mutual communication and accelerate open collaborations across countries. Researchers do not have any border, and I am convinced that close cooperation by KIEE and IEJ will make academic activities in two countries much fruitful. There is no doubt that electricity is the foundation of nations' development. Every system in society depends heavily on electrical energy. As academic institutes, KIEE and IEJ should play a more important role for the well-being of peop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refore our further cooperation becomes very important. In this difficult period with COVID-19, digital or online intercommunion as well as traditional interaction becomes an important tool for our collaboration. While trying such ways for the moment,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fter things get better in the near future. I wish you have a very successful conference.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 초청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의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의 초청 강연은 김명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명자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헌정 최장수 여성 장관이시고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대 국회의원,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국제포럼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에 초청 강연을 수락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팬데믹과 문명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런 장면에서 제가 강연하는 거는 난생 처음이네요.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화입니다. 제 제목은 팬데믹과 문명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 40분인가요? 네. 여기 과총이 있습니다만 제가 과총 회장을 지난 2월까지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 졸이는 게 이 연사가 시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꼭 지키겠습니다. 2월부터 집에 갇혀 있게 되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건을 코비드-19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보는 한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불이 나게 썼습니다. 3달 반에 걸쳐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몇몇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네. 확진자 1,300만 명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사망자 57만 명 넘었습니다. 이 밑에 국가별 추이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 그래프의 형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지금 아직 변종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마다 확진자, 사망자,
곡선이 다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선진국이 상당히 아주 형편없이 당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죠. 그것도 새로 발견한 사실입니다. 사망자 곡선은 저렇습니다. 밑에 보면 또 그 국가별 곡선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빠지는 게 인도, 브라질 이쪽이고요. 미국은 여전히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은 코비드 19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에 발생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23가지입니다. 그중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7가지입니다. 그중에 이것도 그룹이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가는데 이미 4가지 종류는 60년대부터 우리를 거쳐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감기 증세로 4가지는 감기처럼 계속 우리를 거쳐가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사르스, 2012년 우리나라 경우는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이 병원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코비드는 증세의 이름이고요, 감염증의 코비드19는 감염증의 이름이고, 이것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의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코브2입니다. SARS-CoV-2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2세대입니다. 변종인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지금 사스, 메르스, 코비드2라고 하는 아주 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전파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것이 박쥐입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쳤다, 또 메르스의 경우는 낙타를 거쳤다 해서 결국 박쥐가 문제가 되는데, 박쥐 몸속에는 5,000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500가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박쥐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남극을 제외하고 전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로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로운 일을 하고 그 종류도 1,000종류가 넘는데, 예를 들면 이로운 일 중에 모기를 하루에 3,000마리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해충을 제거해 줌으로써 농사에 살충제를 덜 쓰게 해주고 또 수분 작용을 해주고 과일로에 등등 이로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시에 병원체의 숙주로서 인간 사람에게 그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전파를 시킨다, 바이러스를 옮겨준다 하는 것이 문제인 건데, 하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젖먹이 동물,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하늘을 납니다. 비행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하는데 비행을 할 때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쥐의 체온이 오른다 하는 것은 박쥐 몸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40도에 견디게 진화가 됐다 하는 뜻이죠. 활발하게 증식은 못하더라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온이 되면, 여름이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기대를 이 박쥐의 요 생리를 볼 것 같으면 그 기대가 헛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하튼 온도, 체온, 기온의 영향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수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더운 지방에서 막 퍼지고 있고 추운
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갔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남반구에서도 그냥 거의 동시에 생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의 숙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그 큰 관심사로서는 뭐 백신이 언제 나오냐,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과 봉우리를 이루다가 사라지는 거. 지금 이 X축은 2년입니다. 2년. 내년까지는, 내후년까지를 보는 겁니다. 2년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그 유명한 1918년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잘못 붙은 그때의 1파동, 2파동, 3파동 세 차례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제2파동이 매우 독했고 사망자도 거의 거기서 생겼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희망적으로 보면 사르스를 제어를 했으니까, 없앴으니까 메르스는 중동의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절하고 상관없이 걸리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세계로 전파되는 팬데믹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점점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쭉 정리한 것입니다. 이 COVID-19, SARS-CoV-2의 유전자 분석에 의하면 사스와 한 80% 일치하고, 그리고 메르스와 50% 정도, 그리고 박쥐 바이러스, 박쥐의 유전자와는 95%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런 경로를 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전에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된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팬데믹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문명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면서 인명을 앗아가고 사회 구조, 경제 구조, 모든 것을 홀딱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한 감염증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표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면 10년 내지 15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새로 시작하면.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왕에 비슷한 바이러스에 들었던 치료제를 동물 임상하고 사람 임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건데,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말라리아의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들을 것이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들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다가 되고, 가장 듣는 것이 렘데시비르다,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염증제인 덱사메타손과 비타민 D를 같이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요하게 알려진 것이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연구의 경우에 780명 사망자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환자는 99% 죽더라. 결핍증이 없는 환자는 4%가 죽더라. 환자의 비타민 D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신입니다. 지금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 있는 게 뭐 저거보다 이제 더 많아졌죠. 100수십 가지인데 다 걸려지면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그 다음에 어프루벌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에 의한 개발이 중요하다. 개발됐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78억 인구에게 몇 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한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백신은 보관을 잘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까지 백신 개발해서 수십만 명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접종을 시켜보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또 지난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겨우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백신 맞으면 끝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켜서 변종이라고 하는 아주 다른 종자가 돼버리니까 개발해 놓은 백신 이거 다 뒷북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유니버설 백신 비교적 잘 듣는 인플루엔자에 비교적 잘 듣는 변이를 일으켜도 상당 기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신 개발. 그래서 유니버설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빌 게이츠 재단이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가장 사실에 가깝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백신을 스프레이형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HO의 전문가 그룹이 자문을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기 나온 바이러스의 현미경 구조를 전자현미경 구조를 보면 대칭성이 놀랍습니다. 물론 저런 칼라는 아닙니다. 흑백이지만 디자이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한 것인데 바이러스는 물론 세포가 아니죠. 세포 이전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파워 인터뷰라고 2면짜리가 나왔는데 거기 잘못된 게 바이러스를 단세포라고 잘못 나왔는데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가 되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게 보면 비리온이라고 부르는데 비리온은 생물이 아니다. 그런데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뚫고 쏙 들어가서 숙주세포가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 메타볼리즘에 끼어들어가지고 새치기해서 히치하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손을 수없이 만들어내서 그 세포막을 빠져나옵니다. 세포 속으로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생물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오묘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비리온의 입자수를 보면 이걸 바이러스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자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병원균 얘기만 병원체로서 바이러스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론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고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박테리아가 35억 년 전에 생겨났고 바이러스는 세포도 이전이니까 그 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 신석기 시대 인간이 나타난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13,000년 전 그러면 이제 미생물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온 건데 인체의 유전자의 8%가 바이러스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든 신체, 뭐 뇌 할 것 없이 모든 신체가 다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미생물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새로운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분야가 되고 있는 거죠. 매우 유익합니다. 저게 없으면은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입자수로 따지면 94%가 바이러스하고 단세포 동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은 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가장 최근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제 바이러스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저기에 중요한 발견이 쭉 나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한 게 1933년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본 것이
근데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식물 다 감염을 시키는데 심지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킵니다.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근데 박테리아 중에 우리 병원균, 병원체로서 병원균이죠. 병을 일으키는 거는 바이러스를 시켜가지고 그 박테리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아 파지가 바로 그겁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박테리아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십시오. 꼭 달의 착륙선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문명사 속에 이 팬데믹은 어떤 게 있었는가?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감염병은 있었고 동물에게 있었고 인간이 이제 9,000년, 10,000년 전부터 이제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들면서 동물과 가까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오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람끼리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로를 거치면서 기록에 남은 글자가 나와서 기록으로 남긴 대역병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한 것이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종교적으로 동서 갈리고 국력, 국방력 이런 차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역병 때문이었다. 그게 결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 역병 얘기도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커스 오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를 죽인 그 역병, 황제가 역병으로 죽고 코모두스 19살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폭정에 결국 로마의 전성기는 급격히 기울게 되죠. 로마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역병이 돌고 그 전에도 또 역병이 돕니다. 그래서 군대가 병사들이 죽고 그 결국 망하게 되는데 저 때는 병원체에 의해서 병이 일어난다 하는 개념이 없었고요. 사체액설에서 체액의 불균형으로 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19세기까지도 나쁜 공기에 의해서 병이 일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병명도 그냥 역병입니다. 플레이그. 역병이지 뭐 홍역이니 천연두니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후에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아테네 역병은 디프테리아, 티푸스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안토니우스 역병은 천연두. 그런데 대개 한 가지만 돌지 않습니다. 하나가 창궐을 하게 되면 다른 병도 같이 껴묻혀서 비슷한 증상이 같이 퍼지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페스트로 추정된다.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14세기 페스트죠. 사실 로마의 멸망으로 1인 황제의 제국주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귀족 중심의 봉건제도 되는데 14세기가 되면 페스트로 뭐 7,500만 명이 죽었다. 지역에 따라서 전 세계로 다 퍼지면서 몰살을 시켰는데 그때 유럽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유럽이 공동묘지가 됐다 그러죠. 3분의 2가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죽어서 더 이상 농노에 의한 그 전원 농장제도 이게 장원제도가 지탱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봉건제도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길드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자본주의가 싹트고 소상공인에 의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문명사의 변곡점에 다 숨어 있었던 것이 역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쭉 나오고 스페인 독감, 뭐 가장 지금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게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이집트의 10대 재앙 성서에 나온 것을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10대 재앙에 대해서 다 풀었습니다. 물론 단일한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원전 1500년에 일어난 그 시기에 따라서도 연구하면서 더 지금 앞으로 더 일찍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다 결국은 환경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럴듯하다 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궁으로 쳐들어갔고 그 밖에 해충 이런 게 다 결국 전염병으로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몰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또 몰살이 되고 가축 전염병이 돌고, 가축 다음에는 그게 이제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기, 악성 종기, 저게 이제 대부분 천연두였다 하는 거죠. 천연두가 참 고약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전체가 우리가 그 곰보라고 말하는 전체가 그 흉터인데요, 사람의 내장이 전부 똑같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 피부에 나타나는 그 흉터가 사람 몸속의 내장 벽이니 뭐니가 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냥 문드러지는 거죠, 속이. 그래서 죽는 병이 천연두였다. 그런데 다행히 천연두는 백신에 의해서 퇴치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한 유일한 전염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여름에 우박, 커다란 우박, 그 다음에 뭐 파이어, 그 다음에 메뚜기떼, 지금도 메뚜기떼가 출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떼의 재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환경 문제였다는 것,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다는 것. 가장 기저에 깔려진 것이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입니다. 에게 근처에 산토리니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 10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20세기에 전염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나 하는 것을 연도별로 나열한 것인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뭐 스페인, 홍콩, 뭐 러시아, 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WHO가 들쓴대로 지역 명칭은 좀 넣지 말자 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류, 새, 이 닭이니 오리니 거위니. 그런데 이게 야생으로 또 갑니다. 야생하고 가축하고 주고받다가 사람으로 옵니다. 그리고 돼지한테도 넘깁니다. 말한테도 넘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19로 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평균 65만 명입니다. 많을 때는 뭐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특이한가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었나 하는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보면 총 사망자 수가 위에 곡선이고 아래 그래프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그중에 스페인 독감이 단기간에 가장 치명적이었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인데,
세계적인 사망자 수에 보면 여기 지금 표시한 것이 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호흡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요, 요 호흡기의 세포에 딱 물려서 침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뭐 눈으로 전파된다 했던 것이 다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잘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패스트. 그때는 전 프랑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프랑스 그 패스트를 치료하는 사람, 치료사의 복장입니다. 까마귀 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로마가 들어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도 있었거니와 온갖 이상한 테라피가 다 있는 가운데 뭐 금속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괴상한 것들을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체 시신 그 냄새 이걸 가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너무나 얘기가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고요. 이 포베글리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패스트가 돌았을 때 14세기에 그 이탈리아 베니스 같은 데는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쿼런틴 40일 동안 그 검역을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두고 봐서 괜찮으면 이제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쿼런틴이라는 게 방역이라는 단어가 40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그때 환자로 의심되면 이 섬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포베글리아로. 아름다운 섬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패스트로 죽으면은 그냥 불구덩이에 넣어서 시신을 소각을 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도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화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귀신이 막 이 섬 전체를 떠돈다. 그런데다가 20세기 들어서 1929년에 이 사이코패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으니까 섬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고, 거기에다가 정신병원을 세웠는데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해머하고 뭐 벤치 이런 걸로 두개골 이걸 깨고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은 완전히 버려진 섬이 돼서 지금 근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섬이 그렇게 됐다는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나오기 전에 명나라가 이 플레이그 때문에, 역병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상당히 의료 체계 뭐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행 면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었는데, 이때 기상이변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부패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역병을 제대로 이겨내질 못하고 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나, 그리고 그때 기후가 어떠했나, 기온이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멸망이 역병이 작용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뭐 잉카 제국, 아즈텍 멸망, 이건 스페인 군대가 그 100수십 명이 갔는데 그 병력을 이겨낼 수가 없죠. 아즈텍이니 잉카니. 그럼에도 전쟁도 안 하고 이긴 이유가 결국 천연두니 하는 전염병 갖고 갔는데, 갖고 가는지도 모르고 갖고 갔는데 살균전을 한 것이죠. 그 세균으로 해서 결국 세균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찬란한 문명이 소멸됐다 하는 것이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에 들어가고 나서 인디안들이 아주 몰살을 해요. 90% 몰살을 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구대륙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독을 인디안이 복수로 유럽 대륙으로 보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매독이 건너갑니다. 인디안 여성들한테서 건너갔는데 최근의 연구에는 매독이 원래 유럽에 있었다, 콜럼버스 이전에 있었다. 단 분명한 것은 콜럼버스가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식 고전기의 마야 멸망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어요. 가뭄 때문에 그 물이 없어지니까 농사를 못 짓고 900만 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15세기 마야는 역시 또 전염병으로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연두 얘기인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천연두에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나요. 시녀는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등등. 그리고 이 러시아의 피터 2세 얘기는 참 아주 애처롭고 슬픈 이야기고, 우리나라 다 돌았습니다. 홍역도 돌고. 그런데 아무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현길, 몽수 이현길이 홍역에 대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치료법을 개발했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1665년에 런던에 대역병이 돕니다.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그래서 학교도 휴교하고, 이때 아이작 뉴턴이 고향집에 돌아가서 모든 중대한 아이디어 구상이 이때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영국에게 1665년은 기적의 해였습니다. 네덜란드를 격파를 했고요. 콜레라가 7차의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콜레라균을 코후가 찾아내고 저렇게 지금 2017년까지 예멘이 굉장히 심하게 콜레라를 겪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전염병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됐지만, 다른 전염병들이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적은 거죠. 근데 그게 퍼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우간다에서 발생했는데 이집트를 통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뉴욕에 들어왔고, 시간이 없어서 이 영국에서 콜레라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전염병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1854년에 런던에 콜레라 대역병이 돕니다. 근데 브로드 스트리트에 소호 디스트릭트의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이 콜레라가 막 생기는데, 존 스노우가 어떻게 착안을 하냐 하면 이게 공기가 아니다, 물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펌프, 그 다음에 콜레라가 발생한 가구의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지도를 그립니다. 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셜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공간의 전염병학이 나온 것이 1850년대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간의 전염병. 이걸 연구하다 보면 왜 그 지역은 그렇게 심하게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피해를 보게 되었는가 하는 답을 찾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다 공기 때문이다 했는데 물에 오염된 물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매핑에 의해서 스페셜 공간의 전염병학이 탄생했다는 것이고, 말라리아는요 저렇게 적혈구를 죽이는데 이게 기생충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아니고요, 기생충이에요. 말라리아는 학질이라고 그러죠. 학을 띄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것도 한때 30초당 한 명씩
죽었던 거고, 지금도 말라리아 컨트롤이 다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재단이니 뭐니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백신 접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결핵 이것도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게 역사가 선사 시대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집트 머미에서도 미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BCG 접종을 하게 되죠. 여기 까르메르트하고 괴링하고 BCG 접종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게 예술가의 병이다 뭐 이렇게 창백해지고 그런 이거는 왕조의 병, 스페니쉬 플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2차 파동이 심하게 왔을까? 얼마나 심했냐면 일단 증세 나타나면 12시간 만에 죽고 눈, 코, 입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증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증세고, 근데 이때 윌슨이 여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게 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1918년 11월에 독일이 패망을 하는데 1918년 봄부터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이 지나면서 2차 파동이 오는데,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이 아니었더라면 이거는 팬데믹이 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캔사스주의 작은 병영에서 작은 도시 2,000명 인구의 작은 도시 헤스칼이라는 데에 군 부대에서 발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파병을 하거든요. 계속 배를 타고 하고 또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고 하면서 전 세계로 다 퍼졌고,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은 참호 전쟁이었습니다. 참호를 파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노약자가 죽고, 그런데 여기는 이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해가지고 정상세포를 자기가 죽여버림으로써 죽게 되는 그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고,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HN이 뭐냐 하면 바이러스에 HN으로 해서 지금 독감 시리즈는 계속 갑니다. 스페니쉬 플루는 H1N1입니다. H는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열쇠를 여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N은 숙주세포 속에서 후손을 막 만든 다음에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멍을 만들어서 탈출하게 해주는 효소입니다. 이 단백질을 분해시켜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를, 숙주세포를 공격하고 다른 숙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옮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인데, 오토 딕스라고 하는 반전 화가가 다 그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이 얼마나 참혹했나, 뭐 거기 뭐 시체 조각들, 거기 사람, 뭐 시신하고 이제 같이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속에서 결국 인플루엔자가 막 퍼졌다는 거고, 우드로 윌슨이 벨사유 협정, 전쟁이 11월에 정전이 됐는데 이걸 종전을 시키려면 이제 승전국, 패전국에게 어떤 부담을 지을 것이냐, 영토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그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벨사유 협정을 18년 12월부터 19년 6월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4월에 우드로 윌슨이 파리에서 독감에 걸립니다. 스페니쉬 플루에 걸립니다. 나을 죽도록 알았는데 그거 앓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고에 의하면 이 플루를 앓고 난 뒤에 후유증이 신경정신과 증세가 영구히 죽을 때까지 간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윌슨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때까지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 60억 파운드를 물려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윌슨은 처음에는 악에 응징해야 되지만 재기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하고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는데 독감 병상에서 돌연 거기에 합의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에 빌미를 줬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윌슨의 병에 대해서는 논문들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Neurological illness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런 것이 미스테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언원 역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756만 명이 감염이 됐다. 그때 인구가 1680만 명이었다. 근데 이거 인플루엔자인지 모르고 그냥 역병이죠. 무언연에 닥친 역병이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본에 대한 그 원망 이게 컸고 이것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데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뚫고 들어가는데 H 나오는데 N이 작용을 하는데 H가 18가지가 있고 N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사이에서 막 컨비네이션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조류 독감 H5N1 이게 제일 독합니다. 근데 조류에서 처음에 인간으로 숙주를 갈아타게 되면 초기에 굉장히 독합니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바이러스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죽이지는 않는 쪽으로 결국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항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처음에 10만 가지가 있었어도 저 과정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보면 나중에 남는 거는 정말 극히 소수 한두 개다. 그렇게 해서 나와도 그 다음에 써보면 곧 이게 내성이 생겼다, 효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V가 이제 감염증으로 발현이 되면 에이즈인데 그때도 AZT라는 것이 치료제로 나왔어요. 근데 금방 효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또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합니다. 요것저것 섞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백신 개발 연대기 이건 뭐 또 하나의 히스토리인데 제너 얘기는 다 아시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고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고 특징이 다 있고 그래서 증세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를 개발을 하죠.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마비 백신 이게 1955년에 개발이 되는데 이 조나스 소크가 개발을 했는데 특허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특허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태양에게 누가 특허를 냅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어떻게 전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급이 되겠느냐. 그리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 공포 이것 때문에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백신이 나옴으로써 분명히 병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백시네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인식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백신을 못 믿는 쪽이 많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감염병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궁금하죠. 네, 쭉 정리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는데 이 자료를 보실 수 있나요? 자료 나중에 보실 수 있나요?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패스트도 그렇고 기후 변화, 기상이 변화하고 딱 맞물려 있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는 이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건 팩트이고 이런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냉해가 들어 있습니다. 쿨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일으키고 문제는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거에는 이미 있었는데 미처 몰랐던 것도 있고 진짜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서 옛날 죽었던 게 포자가 나와가지고 탄저병을 일으키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뭐 보석함도 찾았다 그러고 뭐 신문도 찾았다 그러고 해빙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종류가 지금 새롭게 나온 것들입니다. 저게 앞으로 어떻게 변종이 돼서 또 이런 파장을 일으킬지. 지금 초연결 시대잖아요. 물자가 전 세계로 다 국경이 없이 드나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이 하루에 1200만 명이 비행기로 움직이던 시대, 그리운 옛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초연결 세상에서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비자도 없이 무임승차해서 마구 전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닌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 피버, 이것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들, 사르스, 메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고 가장 대처를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나라들 쭉 있는데 저 미국은 저거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이 9위에 속합니다. 세계. 근데 북한은 제일 나쁜 쪽으로 193등입니다. 9위하고 193등이 한데 한반도에 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그래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을 하고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이것은 대사건이 세계 경제 강대국 10개국의 부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노멀 2.0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들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기가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지나서 뭐 성장 동력 찾고 위기 해결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산업이 반드시 그 글로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명 얘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통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산업은 스마트화 될 것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뭐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아마 많은 회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그 논의를 발표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명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명자 박사님 발표 자료는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발표 자료하고 논문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 초청 강연 그 자료로 업로드를 해서 회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발표해 주신 김명자 장관님께 그 전 장관님께 그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그 개회식과 초청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그 안타깝게도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의 흥겨운 잔치였던 공식 만찬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그 병행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좌장하고 발표자들에게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 참가자들은 오늘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입장하실 때, 내일 또 입장하실 때 또 한번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매일 엄격한 방역 과정을 거쳐서 입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현장에 참석해 주신 등록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일의 이제 학술 행사 때 저희가 방을 크게 이제 몇 개의 방을 터 가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제 정원의 반 미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자 하는 학술 발표가 있으셔도 어떤 경우에는 그 들어가시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당되는 발표를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학술 발표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만약 내일 인원 제한이 돼서 발표장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이 있는데요. 점심도 저희가 이제 식사 인원 분산을 위해서 그 각 세션에 끝나는 시간을 이제 조정을 했고 점심 시간을 그 길게 늘려놨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좀 몰릴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다른 이제 안내를 조금 드렸고 식사 인원이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그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고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신문이 정기 신문이 올라가 있는데요. 학술대에 관련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